반갑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의 사회복지 실천과 진로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강부터 6강까지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또 2강, 3강에서는 복지의 트렌드를 입히다 라고 해서 26년도 키워드를 가지고 또 키워드를 이해하면서 복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4강인데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할까? 사람을 돕는데요. 그저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되어 있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돕는 전문가는 그냥 자선과 원조만이 그 도움 주는 것만이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대상과 또 시스템과 과정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는 것. 그래서 그 전문적인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고 필요한 물질을 주고,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단순히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고기를 잡는 방법, 사냥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우리가 한 번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권리를 구하기도 하고 또 그 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모든 상황에서 한 개인이 다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선의로 그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복지의 기술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동정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또 이것은 그 전문적인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문성은 권리와 존엄을 위한 체계적인 개입 과정 대상과 과정 시스템이 있는 이것이 우리를 전문가로 만들어주는데요.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 아니라 또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인구가 정말 운전면허증 인구만큼이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개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그렇게 많이 따고 싶어 할까?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선한 동기,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회복지는 다양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는 꼭 여러분들처럼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을 해야만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정말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장들,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또 그런 자신의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사회복지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열심히 배워야 하냐면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전문가인데요.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2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받게 돼요. 뭐, 특별히 따로 시험을 치지 않아도 요구하는 그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17과목, 3학점짜리, 그래서 17과목을 들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2급 자격증을 받게 돼요. 그래서 2급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라면 1급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1급은 2월 달에 1년에 한 번 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기본 그 시험에 8과목이 있어요. 그 8과목을 시험을 쳐서 어떤 그 과락과 그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때 1급 시험에 합격을 해서 1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복지 현장에서는 1급 자격증 이제 졸업한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1급 자격증은 갖추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현장에서 평가나 뭐 이런 그 수탁, 평가, 이런 그 평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지침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종사자의 1급 사회복지사 비율이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어떻게 해서 우리 기관에 일하게 된 선생님들이 2급이라 하더라도 일을 잘하면 그냥 함께 가는 거죠. 그렇지만 새롭게 사람을 뽑는다면 이왕이면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1급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2급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어떤 좋은 그 역량은 면접이라고 하는 그 몇 분 안에는 자신을 표현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1급 소지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2급은 그냥 나오긴 하지만 그냥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하면 2급은 그냥 따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급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욕심을 내어서 꼭 졸업할 때 1급을 꼭 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꼭 4년제에서 해야 하나요? 2년제와 4년제, 그러면 사이버 대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사이버 대학에서 뭐 학점은행제나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최소한으로 해도 1년 반이 걸리고요. 전문대는 기본 2년이죠. 그리고 4년제 대학은 4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2년만 그냥 공부해서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공부해서 똑같은 자격증 그렇게 따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실습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나 2년제나 또 4년제에 있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실습이 그래도 조금 실습 현장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채용하는 관장님이나 중간관리자라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2급 자격증이지만 2급 자격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4년 동안 복지에 물을 먹고 복지를 많이 듣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그 한 학기 한 학기의 그 경험까지도 사회복지의 전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동일한 사회복지사 2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4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속성으로 빨리 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4년 동안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의 지식과 깊이가 더해지기도 하고 또 학생들과 또 수업을 하면서 팀 프로젝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가운데 많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진 어떤 지난 시간에도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가진 역량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됩니다. 고신대 사회복지학과가 그 강점으로는 우리
고신대학은 여러 그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을 직접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들을 수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다양한 현장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 호스피스 센터, 그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또 그 어울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그 정말 다양한 기관들을 학교가 직접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연결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고 봉사하고 실습하는데 정말 강점이 있고, 또 우리 대학이 직접 수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는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고, 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급 자격증이지만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 봉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자도 많이 뽑게 되는데요. 봉사자의 역할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 시간, 여러분들 그 봉사를 하고 나서 봉사 시간을 공적으로 올리고 하는 그 여러 경험들을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그 봉사는 필요한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손발이 되어주는, 좀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함께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또 이제 도와준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지에 우리가 전문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시혜적 태도,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한, 소중한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태도,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는 국가에서 임명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과 기술 윤리 강령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 몸에 있고 여러분들이 내재화되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8학기도 사실은 어쩌면 또 짧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들이 복지가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면 나는 어떤 걸 좀 잘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통해서 조금 강점을 키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의 정체성은요, 사회복지의 그 정의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방하기도 하는 그런 전문적인 과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은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소셜 워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문제를 그냥 단순히 문제 원인이 되는 것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사회 구조까지도 시스템, 정책, 제도도 만드는 것까지 거시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공감하고 경청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긴 하지만 어떤 냉철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회복이나 치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연결하는 브릿지의 맷조 역할을 하는 거죠. 매크로적인 역할에서는 시스템과 지역사회 정책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해당되는, 그래서 사회복지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가장 깊은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 사례관리자, 위기개입자, 이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및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비밀 보장을 해주면서 그 정서적인 안정과 회복을 돕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어떤 것이 도움이 필요할지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
충분히 그 말을 들어줘도 많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 있을 때 나의 이야기를 무조건 긍정적 존중으로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조금 깔아앉게 되잖아요. 풍선이 빵빵하게 터졌는데 바람이 쏙 빠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과 심리 지원의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자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례 관리입니다.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복지의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이런 제도나 정책을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요. 여러분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 하나가 그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자원은 뭘 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례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개입은 정말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가정이나 그 개인에게 위기의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이라고 위기 개입인데요. 어떤 그 가정 안에서의 폭력적인 것, 자살에 대한 위기, 간혹 이런 그 기관에 제가 죽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가 막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잠깐 계세요 이렇게 잠깐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어떤 때는 달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위기 개입에 해당되는 거죠. 또 이제 브릿지, 아까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하는 건데요.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것, 또 권리 옹호자, 자립 지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후원자에게 후원을 받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 어디에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것, 푸드뱅크 이런 것도 여러분 마감일이 다 되어가는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일정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푸드뱅크에서 또 함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 자원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권리 옹호는 실제로 어떤 그 연약한 어떤 그 파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서 피해자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이게 advocacy라고 하는 거죠. 옹호인 거죠. 또 자립 지원은 취업의 지원이나 직업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의 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자활 이런 것도 자립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이제 기획자, 조직가, 정책 참여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복지기관이나 이런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예방과 성장을 위한 아니면 학생들의 자존감을 위한 아니면 중독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 기획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서의 조직, 그래서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그 다음에 마을 돌봄 사업이나 동네 전체를 살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조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이나 이런 그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해결책으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기술로 완성되는 복지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 실제로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또 공공의 행정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공복지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사회복지 전공을 하겠다, 사회복지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어른들께서 이런 얘기, 공무원 시험 치면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전담 공무원이 이러한 국가의 예산을 사회복지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복지 행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이나 미래복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AI 리터러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복지의 서비스를 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이제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는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께 상담을 하고 회복시키는 좀 마음의 회복과 위기 예방의 좀 치유자의 역할 하기도 하고, 커넥터라고 하는 연결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서비스를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또 권리를 대변해주거나 자립을 지원해주는 애드보케이터, 옹호자, 그 다음에 변화가 시스템이나 여러 제도를 만들어내는 변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의 역할에선 상담가나 심리 지원, 위기 개입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라든지 우울,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 노인의 우울이나 또 이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돌보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위기의 개입 들도. 그래서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가서 그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제로 개인에게 사회복지사는 이런 허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어디에 뭘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복지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도 요즘에 그 사회공헌팀들 많이 있고요. 뭐 또 후원자들은 관공서에 이렇게 후원을 막 하기도 해요. 병원이라든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개인 대상자가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저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 그 개인에게 맞는 어떤 서비스를 이제 설계를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기도 하는 그런 연결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옹호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주고 차별에 맞서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권리 옹호자의 역할, 또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부여해주는 자립 지원자,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변화가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문제를 예방하는 설계자인데요. 지역의 마을을 살리는 것,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 또 프로그램 기획자, 요즘은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마을 공동체 이런 것, 뭐 무슨 마을 만들기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벽화 같은 거, 마을 만들기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벽화부터 그리죠. 그래서 벽화를 그리면서 또 함께 막 봉사하고 벽화도 그리고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마을의 어떤 문화로 함께 할까? 여러분들 그 마을에 그 여러 사례들도 참 많이 있죠. 마을 만들기. 그러면 마을은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직가들이 스스로 마을 돌봄의 사업을 구축하고 스스로 그 공간을 꾸미고 한 사람이 아닌 동네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넘어서 미래의 복지를 그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될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래 복지 실천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AI와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는 것, 또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게 만들면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가 이제 그 사회복지를 전문가라고 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은 윤리 강령이 있어요.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죠. 사회복지사도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로 꼭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보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즉 이용자,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복이 우선이 돼야 되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변화는 대상자가 결국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 대상자가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례에 있어서는 비밀 보장과
또 우리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윤리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뜨거운 가슴과 또 냉철함과 책임감, 제도, 이런 균형이 정말 필요한데요. 사람을 그냥 동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아픔에 공감은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감각, 그리고 법이나 제도나 기술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일하진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실천 응용 학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필요하면 뭐 학대나 뭐 이런 거에서는 경찰과 협업되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협업하기도 하고, 공무원, 또 공무원과 협업하면서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 상담 파트에 또 마음을 돌봐주는 상담과의 협업, 의료진, 보건, 의료 세팅에서도 정신건강복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는 정말 많은 필드에서 많은 대상자들에게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이 복지관만 취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역량을 길러서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잘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블루오션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은 나와 공부만 생각하다가 이제 세상을 넘어 난 뭐 해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것, 다른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왜 저 사회 문제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다든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든지,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사회복지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도우면서 가슴이 뛴다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체인지 메이커, 사회복지의 길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 권리를 지키는 문제 해결 전문가인데요. 국가에서 임명받은 국가공인의 전문직이고요. 착한 사람 이상의 국가공인 전문직이고, 단순한 동정이 아닌 권리와 존엄을 수호해주면서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사회 구조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들의 자기결정,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강령을 잘 지켜서 실질적으로 상담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자원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하고, 권리 옹호나 위기 개입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